이소윤, 너 미쳤어? 왜 이혼 소송을 제기한 거야? 당신이랑 김유라 씨 일 다 알았으니까. 안녕하세요. 편안한 노우입니다. 오늘은 남편이 2년간 미국으로 발령받았다는 말에 눈물로 배웅하고 집에 오자마자 공동 계좌에 8억 5천만 원을 전부 인출한 뒤 이혼을 요구한 한 아내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남편은 제게 2년간 미국 뉴욕으로 발령받아 일하러 간다고 했습니다. 저는 눈물로 그를 배웅했죠. 하지만 집에 돌아오자마자 우리 부부의 공동 계좌에 있던 8억 5천만 원을 전부 제 개인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바로 구청으로 가 이혼을 신청했습니다. 공항 출국장은 오가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저는 박지훈 씨의 손을 꼭 붙잡고 있었죠.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지훈 씨, 정말 2년이나 가야 하는 거예요? 너무 길잖아요. 저는 목이 메어 물었습니다. 박지훈 씨는 다정하게 제 눈물을 닦아주며 목소리 가득 아쉬움을 담아 말했습니다. 서윤아, 알잖아. 이 프로젝트가 내 커리어에 얼마나 중요한지. 2년 금방 갈 거야. 자주 영상 통화할게. 그래도 보고 싶을 거란 말이에요. 저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는 제 등을 가볍게 토닥이며 말했죠. 바보, 나도 보고 싶을 거야. 하지만 이건 우리 미래를 위한 기회잖아. 내가 돌아오면 우린 이 서울에서 확실하게 자리 잡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자본을 갖게 될 거야. 탑승 안내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박지훈 씨는 제 이마에 깊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기다려줘. 꼭 돌아올게. 저는 그 자리에 서서 그의 뒷모습이 출국장 안으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눈물이 시야를 흐릿하게 만들었죠. 주변의 여행객들은 바쁘게 제 곁을 지나쳤고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구석에서 서럽게 울고 있는 한 여자를 말입니다. 저는 휴지로 눈물을 닦아내고 심호흡을 한 뒤 공항을 빠져나왔습니다. 택시 안에서 저는 차창에 기댄 채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바깥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기사님이 백미러로 저를 힐끗 보시더니 누구 배웅하고 오시는 길인가 봐요 하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슬프게 우시는 걸 보니 남자친구나 남편분 배웅하셨나 보네. 남편이요. 저는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기사님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참 힘들지. 먹고 살려고 이렇게 떨어져 지내야 하니. 그래도 걱정 말아요. 좋은 남편들은 꼭 돌아오게 되어 있으니까. 저는 희미하게 웃었지만 대꾸하지는 않았습니다. 차는 곧 아파트 단지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요금을 내고 차에서 내려 박지훈 씨와 함께 살던 우리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텅 빈 집 안에는 제 발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현관에 서서 신발장 위에 놓인 박지훈 씨가 미처 챙겨가지 못한 슬리퍼 한 켤레를 보았습니다. 문득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저는 하이힐을 벗어 던지고 맨발로 거실에 들어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은행 앱을 열었죠. 공동 계좌의 잔액은 8억 5 32만 6 789원으로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 돈은 저와 박지훈 씨가 결혼 5년간 모은 전 재산이었습니다. 제 월급 통장은 매달 자동으로 이 공동 계좌로 이체되었습니다. 박지훈 씨는 그게 재테크에 편리하다고 했었죠. 저는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믿었으니까요. 우리의 결혼을 믿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건 불과 3일 전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퇴근을 일찍 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박지훈 씨에게 깜짝 이벤트를 해주고 싶었거든요. 아파트 단지 아래에 거의 다다랐을 때 그가 한 여자와 함께 카페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여자는 그의 팔짱을 꼭 끼고 있었고 두 사람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박지훈 씨는 저를 보지 못했죠. 그는 그 여자와 함께 길가로 걸어가 택시를 잡아주었습니다. 여자가 차에 오르기 전 박지훈 씨는 고개를 숙여 그녀의 뺨에 입을 맞췄습니다. 저는 길가 나무 뒤에 숨어 그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심장이 누군가에게 세게 쥐어짜이는 듯 숨쉬기조차 고통스러웠습니다. 택시가 멀리 사라지고 나서야 박지훈 씨는 몸을 돌려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가 따져 묻는 대신 다른 길로 돌아 집으로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박지훈 씨는 평소처럼 집에 돌아왔습니다. 서윤아, 오늘 회사 회의가 좀 늦게 끝났네. 밥은 먹었어? 그는 아무렇지 않게 다가와 제 뺨에 입을 맞췄습니다. 저는 역겨움을 애써 참으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응, 먹었어. 당신 밥은 솥에 남겨놨어. 역시 우리 아내가 최고야. 그는 웃으며 주방으로 가 밥을 데웠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분주하게 움직이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문득 이 남자가 너무나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저녁 식사 후 박지훈 씨는 마치 아무렇지 않다는 듯 말을 꺼냈습니다. 아, 맞다. 서윤아, 회사에서 미국 프로젝트가 있는데 내가 책임자로 가게 됐어. 아마 2년 정도 가 있어야 할 것 같아. 제 손이 떨려 들고 있던 컵을 놓칠 뻔했습니다. 2년? 그렇게 오래? 응, 프로젝트 기간이 좀 길어. 하지만 정말 좋은 기회야. 부장님이 그러시는데 이 프로젝트만 잘 마치고 오면 돌아와서 바로 임원으로 승진할 수 있대. 그의 눈은 흥분으로 반짝였습니다. 그럼 저는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지훈 씨는 제게 다가와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당신은 한국에서 하던 일 잘하고 있으면 돼. 내가 생활비는 꼬박꼬박 보내줄게. 2년 금방 지나갈 거야. 내가 돌아오면 우리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을 거야. 저는 그의 어깨에 기댄 채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소리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가려는 곳은 미국 지사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여자의 곁이었죠. 소위 업무 프로젝트라는 것은 그가 치밀하게 꾸며낸 거짓말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휴가를 냈습니다. 박지훈 씨의 행적을 조사하기 위해서였죠. 저는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대학 동기가 소개해준 사람이었죠. 그 탐정의 이름은 최철민이었고 30대 중반의 남성이었는데 척 보기에도 믿음직스러워 보였습니다. 이서윤 씨, 어떤 조사를 원하십니까? 최철민 씨는 제 맞은편에 앉아 전문적인 태도로 물었습니다. 저는 지난 며칠간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제가 목격했던 그 장면까지도요. 최철민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 남편분께서 정말 외도를 했다면 여러 가지 흔적을 남기게 마련입니다. 일주일만 시간을 주십시오. 자세한 조사 보고서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이서윤 씨. 최철민 씨가 저를 불렀습니다. 어떤 진실은 생각보다 더 잔인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준비는 되셨습니까?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아무리 잔인해도 저는 알아야겠습니다. 그 후 며칠간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했습니다. 매일 제 시간에 출퇴근하고 집에 돌아와 박지훈 씨의 저녁을 차리고 밤에는 그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우리는 여전히 금실 좋은 부부였지만 저 자신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죽어버렸다는 것을요. 박지훈 씨는 매일같이 출국 준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비행기 표를 예매하고 짐을 꾸리고 비자를 발급받았죠. 그는 곧 시작될 새로운 삶에 대한 흥분감에 빠져 제 이상한 낌새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후 최철민 씨에게서 연락이 와 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그는 제게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서윤 씨, 조사 보고서입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두툼한 사진 뭉치와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한 장 한 장이 칼날처럼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박지훈 씨가 그 여자와 손을 잡고 쇼핑하는 사진, 박지훈 씨와 그 여자가 함께 호텔로 들어가는 사진, 박지훈 씨가 그 여자와 레스토랑에서 다정하게 식사하는 사진. 제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최철민 씨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그 여자의 이름은 김유라입니다. 박지훈 씨 회사에 새로 온 마케팅 총괄 팀장이라고 합니다. 두 사람은 3개월 전부터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조사 결과 박지훈 씨가 미국으로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출장이 아닙니다. 김유라 씨와 함께 이민을 가는 겁니다. 그는 이미 뉴욕에 집을 계약했습니다. 계약금은 두 분의 공동 계좌에 있던 돈으로 지불했고요. 저는 눈앞이 핑 돌았습니다. 세상이 흔들리는 것 같았죠. 괜찮으십니까? 물이라도 좀 드릴까요? 최철민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손을 저어 보이고는 애써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서류를 넘겼습니다. 서류에는 박지훈 씨와 김유라의 메신저 대화 내용 캡처본이 있었습니다. 유라야, 조금만 더 기다려줘. 내가 이서윤만 잘 구슬리면 우리 이제 당당하게 함께 할 수 있어. 지훈 씨, 기다릴게요. 어차피 공동 계좌에 있던 돈은 거의 다 빼돌렸잖아요. 그 여자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할 거예요. 응. 그동안 걔 월급은 전부 공동 계좌로 들어왔으니까 내가 거의 다 투자금으로 빼놨지. 걔 개인 통장에는 돈 얼마 없을 거야. 이혼해도 별 볼 일 없을 테고. 그럼 그 여자한테는 언제 탄파할 거예요? 탄파할 필요 없어. 내가 먼저 미국으로 가고 반년쯤 지나서 거기서 다른 사람 생겼다고 하면 돼. 그러고 바로 이혼하는 거지. 그럼 그 여자도 시끄럽게 굴지 못할 거야. 내가 먼저 헤어지자고 한 셈이니까. 자기가 매달리면 모양 빠지는 거잖아. 역시 지훈 씨, 철두철미하네요. 그럼 우리 뉴욕 집은 언제 인테리어 시작해요? 내가 넘어가자마자 바로 시작할 거야. 걱정 마. 우리 앞으로 좋은 날만 있을 테니까. 저는 서류를 덮고 눈을 감은 채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5년간의 결혼 생활이 알고 보니 치밀하게 설계된 사기극이었습니다. 최철민 씨가 제게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이서윤 씨, 이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저는 눈을 떴습니다. 제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해져 있었습니다. 공동 계좌에 있는 돈 전부 인출할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최철민 씨가 물었습니다. 공동 계좌는 저도 권리가 있어요. 게다가 그 돈 대부분이 제 월급이었고요. 저는 냉소했습니다. 자기가 나를 바보로 아나 봐요. 내가 순순히 그가 돌아와 이혼하자고 할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았나 본데. 꿈 깨라고 하세요. 최철민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제가 아는 변호사 친구를 소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요합니다. 카페에서 나온 저는 곧장 집으로 가지 않고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직원은 제가 이체하려는 금액을 보고 조금 놀란 눈치였습니다. 고객님, 금액이 상당히 큰데 정말 전액 이체하시겠습니까? 네. 제 개인 계좌로 전부 이체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십시오. 저는 비밀번호를 눌렀고 화면에 이체 성공이라는 네 글자가 뜨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해방감이 느껴졌습니다. 8억 5천만 원 전부가 제 개인 계좌로 들어왔습니다. 이건 제가 받아야 할 마땅한 몫이자 지난 5년간 흘린 제 피와 땀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박지훈 씨는 아직 퇴근 전이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지난 5년간의 시간을 되짚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지인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그때 저는
갓 대학을 졸업하고 작은 회사에서 카피라이터로 일하고 있었죠. 박지훈 씨는 저보다 3살 많았고 이미 외국계 기업의 프로젝트 매니저였습니다. 성숙하고 안정적인 모습이 참 매력적이었죠. 그는 제게 맹렬하게 구애했습니다. 매일같이 꽃과 선물을 보내고 제 출퇴근길을 함께 해주었죠. 그는 저를 보자마자 첫눈에 반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순수하고 착한 여자라고 했죠. 저는 그의 달콤한 말에 마음이 움직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고백을 받아들였습니다. 교제 1년 후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결혼식은 호화롭지 않았지만 따뜻하고 행복했습니다. 저는 평생을 함께할 사람을 찾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후의 삶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박지훈 씨는 제게 무척 잘해주었습니다. 매일 퇴근 후에는 함께 저녁을 먹었고 주말에는 저를 데리고 근교로 나들이를 갔습니다. 저는 그것이 결혼 생활의 당연한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박지훈 씨는 늘 제게 월급을 공동계좌로 이체하라고 했습니다. 재테크를 위해서라고 했죠. 하지만 저는 지난 몇 년간 단 한 번도 내역서를 본 적이 없었고 그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박지훈 씨는 늘 늦게 귀가했습니다. 야근 때문이라고 했죠. 하지만 제가 그에게 전화를 걸 때면 배경에서 항상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술집이나 레스토랑에 있는 것처럼요. 박지훈 씨는 제 가족들에게 살갑지 않았습니다. 명절 때마다 갖은 핑계를 대며 저희 부모님 댁에 가는 것을 피했습니다. 일이 바쁘다고 했지만 자기 친구들을 만날 시간은 항상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단지 일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성격이 내성적이라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수많은 이유를 만들어내며 이 결혼이 행복하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참 한심하고 우스웠습니다. 저녁 8시 박지훈 씨가 돌아왔습니다. 서윤아, 나왔어. 그는 의뢰 그렇듯 제 뺨에 입을 맞췄습니다. 저는 역겨움을 참으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왔어? 저녁은 먹었어? 응, 먹었어. 회사에서 회식했어. 그는 외투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아, 맞다. 나 모레 출발해야 해. 내일이랑 모레는 회사 가서 인수인계 좀 해야 하고. 그렇게 빨리. 저는 놀란 척했습니다. 응. 프로젝트가 좀 급해서. 그는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서윤아, 내가 없는 2년 동안 혼자서 몸 잘 챙겨야 해. 돈 함부로 쓰지 말고 아낄 건 좀 아끼고. 저는 하마터면 웃음을 터뜨릴 뻔했습니다. 돈은 자기가 전부 가져갈 작정이면서 저더러 돈을 함부로 쓰지 말라니요. 알았어.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지훈 씨도 미국 가서 몸 잘 챙겨. 걱정 마. 그럴게. 그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돌아오면 우리 그 큰 아파트로 이사 가자. 그리고 아이도 낳고. 아이요. 그와 김유라의 아이를 말하는 걸까요? 저는 그저 웃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평소처럼 같은 침대에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밤새 뒤척이며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제 곁에 누워있는 이 남자는 우리가 함께 모은 돈을 가지고 다른 여자와 멀리 떠나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마지막 연극에 그와 함께 출연해야만 합니다. 다음 날 저는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저는 최철민 씨가 소개해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최철민 씨 소개로 연락드렸습니다. 이혼 관련해서 상담 좀 받고 싶은데요. 네, 고객님. 구체적인 상황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변호사의 목소리는 매우 전문적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상황을 남김없이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말했습니다.
고객님 말씀에 따르면 남편분께서는 혼인 중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부부 공동 재산을 빼돌리려는 정황이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공동 계좌의 돈을 개인 계좌로 옮기신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본래 부부 공동 재산이었고 고객님께는 그 돈을 처분할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제가 지금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어떤 것을 주장할 수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우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명백한 귀책 사유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재산 분할에 관해서는 만약 고객님께서 공동 계좌의 돈이 주로 고객님의 월급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더 많은 몫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남편분께서 이미 공동 재산으로 해외의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그 자산 역시 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저는 변호사의 분석을 들으며 마음속으로 어느 정도 계획이 잡혔습니다. 그럼 저는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 할까요? 우선 혼인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그리고 남편분의 외도 증거, 재산 목록, 은행 거래 내역서 등이 필요합니다. 먼저 이것들을 준비해 두시고 시간을 정해서 자세히 상담하시죠. 전화를 끊고 저는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혼인관계 증명서는 집에 있었고 등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외도 증거는 최철민 씨가 이미 완벽하게 준비해 주었죠. 은행거래 내역서는 은행에서 발급받으면 됐습니다. 모든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퇴근길에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윤아, 지훈이가 미국으로 일하러 간다며? 네, 엄마. 회사에서 파견 가는 거래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너는 어떡하니? 혼자 집에 있어도 괜찮겠어?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저도 이제 다 컸는걸요.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어요. 그래도 2년은 너무 길잖니. 너도 같이 따라가는 건 어때? 엄마, 제 직장이 여기 있는데 함부로 그만둘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지훈 씨는 거기 일하러 가는 거지. 정착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따라가도 딱히 할 일이 없을 거예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것도 그렇네. 그럼 몸 조심하고 무슨 일 있으면 꼭 엄마한테 전화해. 네, 엄마. 전화를 끊고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만약 엄마가 제가 곧 이혼할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사랑 없는 결혼 생활 속에서 고통스럽게 버티는 것보다 하루빨리 끝내는 것이 낫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박지훈 씨가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커다란 여행 가방 안에는 옷가지와 생필품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서윤아, 와서 좀 봐줘. 내가 뭐 빠뜨린 거 없어. 그가 저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저는 다가가 가방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다 챙긴 것 같은데. 그럼 됐네. 그는 지퍼를 올렸습니다. 나 내일이면 가는데 오늘 저녁엔 우리 나가서 맛있는 거 먹을까? 송별회 겸해서 말이야. 좋아. 저는 애써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는 시내에 있는 아주 비싼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그곳은 우리가 처음 데이트했던 장소였고 결혼기념일마다 찾아오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박지훈 씨는 레드 와인과 스테이크를 주문했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티라미수도 시켰습니다. 서윤아, 2년 동안 고생 좀 해줘. 그는 와인잔을 들었습니다. 내가 돌아오면 반드시 잘해줄게. 저도 와인잔을 들어 그와 잔을 부딪혔습니다. 기다릴게. 레드와인이 입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쌉싸람 속에 희미한 단맛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우리의 결혼 생활처럼. 겉은 달콤했지만 속은 쓰디썼습니다. 아, 맞다. 내가 가고 나서 혹시 집에 돈 쓸 일 있으면 공동 계좌에서 꺼냈어. 박지훈 씨가 말했습니다. 생활비는 충분히 남겨뒀으니까.
저는 웃음이 터져 나올 뻔했습니다. 공동계좌에는 이제 잔돈밖에 없는데 충분한 돈을 남겨두었다니요. 응, 알았어.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스테이크를 썰었습니다. 서윤아, 박지훈 씨가 갑자기 제 손을 잡았습니다. 2년 동안 많이 외로울 거 알아. 하지만 꼭 날 기다려줘야 해. 우리 사이가 이렇게 좋은데 이 정도 시련은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저는 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진심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만약 그 증거들을 보지 못했다면 저는 정말 그의 말을 믿었을 겁니다. 기다릴게. 저는 말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아주 늦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박지훈 씨는 술을 많이 마셨고 오는 내내 미래에 대한 계획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는 돌아오면 더 큰 집으로 이사 가자고 했습니다. 돌아오면 몰디브로 신혼여행을 다시 가자고 했습니다. 돌아오면 우리 아이를 갖자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들을 들으며 마음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이 약속들은 모두 김유라에게 실현될 것들이겠죠. 그리고 저는 그저 그의 인생을 스쳐 지나가는 행인에 불과할 뿐입니다. 박지훈 씨를 공항에 배웅하러 가던 날 아침, 저는 일부러 화장을 했습니다. 아이섀도를 아주 짙게 발랐죠. 그래야 올 때 더 그럴듯해 보일 테니까요. 박지훈 씨는 여행 가방을 끌었고 저는 그의 팔짱을 꼈습니다.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 금실 좋은 부부처럼 보였습니다. 공항에서 이별의 연극을 펼치고 있었죠. 서윤아, 그만 울어. 2년 금방 갈 거야. 박지훈 씨가 제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알아. 그냥 당신이랑 헤어지기 싫어서 그래. 저는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바보, 그는 저를 안았습니다. 몸 잘 챙기고 있어야 해. 내가 자주 전화할게. 응. 저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눈물이 그의 셔츠를 적셨습니다. 탑승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박지훈 씨는 마지막으로 제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기다려줘. 기다릴게.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그가 출국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점점 멀어지다가 마침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주변에는 배웅 나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울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웃고 있었죠. 아무도 몰랐습니다. 가장 서럽게 울고 있는 이 여자가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요. 저는 눈물을 닦고 몸을 돌려 공항을 빠져나왔습니다. 택시 안에서 저는 휴대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오전 10시, 구청은 이미 문을 열었을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사님께 집으로 가달라고 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저는 먼저 샤워를 했습니다. 화장을 깨끗이 지우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짙은 남색 원피스는 단정하고 품위 있어 보였습니다. 저는 화장대 앞에 앉아 거울 속의 제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5년 전 그 순수했던 소녀는 이제 없었습니다.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단호한 눈빛의 한 여자였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어 최철민 씨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박지훈 씨를 계속 감시해 주세요. 미국 도착 후의 동향을 파악해 주시고요. 곧바로 최철민 씨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변호사님 사무실에서 뵙겠습니다. 변호사에게서 네, 알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라는 답장이 왔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필요한 모든 증명서와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은행카드, 그리고 최철민 씨가 준 그 조사보고서까지. 11시 정각.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구청은 저희 집에서 멀지 않았습니다. 걸어서 20분이면 도착하는 거리였죠. 저는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이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기 전 마지막 산책이라고 생각하면서요. 길에는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모두 각자의 삶을 사느라 바빴죠.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한 여자가 구청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5년간의 결혼 생활을 끝내기 위해 가고 있다는 것을요. 구청 민원실은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저는 안내 데스크로 다가가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혼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직원은 저를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협의 이혼이신가요? 소송 이혼이신가요? 소송 이혼이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럼 먼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판결문을 받으신 후에 다시 여기로 오셔서 이혼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직원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는 잠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바로 신청할 수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럼 법원에 가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직원은 제게 안내문 한 장을 건넸습니다. 여기에 적힌 대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저는 안내문을 받아 훑어보았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모두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몸을 돌려 구청을 나왔습니다. 제가 너무 간단하게 생각했나 봅니다. 이혼은 말 한마디로 끝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었죠. 저는 휴대폰을 꺼내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노 변호사님, 방금 구청에 다녀왔는데요. 먼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하네요. 네, 맞습니다. 남편분께서 지금 국내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협의 이혼은 불가능합니다. 소송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노 변호사님이 말했습니다. 오후에 제 사무실로 오시면 자세히 상의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구청 문 앞에 서서 오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행복한 얼굴로 혼인신고를 하러 왔고, 어떤 이들은 침울한 얼굴로 이혼 서류를 떼러 왔습니다. 결혼은 정말 하나의 성과 같아서 누군가는 들어오고 싶어 하고 누군가는 나가고 싶어 합니다. 오후 2시, 저는 시간에 맞춰 노 변호사님의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노 변호사님은 40대 중반의 여성이었고 매우 똑부러져 보이는 인상이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자리에 앉히고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이서윤 씨, 보내주신 자료는 잘 검토했습니다. 상황이 조금 복잡하네요. 노 변호사님이 말했습니다. 우선 남편분께서 해외에 계셔서 소송 진행이 다소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 분할에 있어서는 먼저 남편분께서 해외에 취득한 부동산 상황을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대략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6개월 정도 걸릴 겁니다. 만약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더 길어질 수도 있고요. 6개월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소송 준비를 시작하시죠. 제가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 변호사님은 서류 한 부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소장 초안입니다. 보시고 수정할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저는 꼼꼼히 읽어보았습니다. 소장에는 박지훈 씨의 귀책 사유가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혼인 중, 부정행위, 부부 공동, 재산은 이익 등 문제 없습니다. 저는 서류에 제 이름을 서명했습니다. 그럼 내일 바로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겠습니다. 노 변호사님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공동계좌의 돈을 개인 계좌로 옮기신 일은 비밀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알게 되면 선수를 칠 수도 있으니까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니 온몸의 긴장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혼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저는 이미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집에 돌아와 저는 박지훈 씨가 남기고 간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옷, 그의 책, 그의 사진, 하나하나가 모두 한때는
제게 소중했던 것들이었지만 이제는 혐오감만 불러일으킬 뿐이었습니다. 저는 이 물건들을 모두 상자에 담았습니다. 시간이 날 때 그에게 보내주려고요. 아니, 그의 부모님께 보내드려야겠습니다. 그분들도 아셔야죠. 자신들의 아들이 어떤 사람인지를요. 정리를 하던 중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지훈 씨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서윤아, 나 미국 도착했어. 박지훈 씨의 목소리는 들떠 있었습니다. 응, 오는 길은 순조로웠어. 저는 제 목소리가 최대한 평소처럼 들리도록 노력했습니다. 응, 아주 순조로웠어. 여기 날씨도 좋네. 시차 때문에 조금 피곤하긴 하지만 그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오늘 어땠어? 울지는 않았고 괜찮았어. 제가 말했습니다. 도착했으면 푹 쉬어. 서윤아, 사랑해. 저는 몇 초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나도. 전화를 끊고 저는 휴대폰 화면에 통화 기록을 보았습니다. 문득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는 저를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사랑한 것은 어리숙하고 속이기 쉬우며 순순히 돈을 내어주는 여자였을 뿐입니다. 진짜 제 모습은 그는 단 한 번도 사랑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 후 며칠간 저는 낮에는 평소처럼 일하고 밤에는 집에 돌아와 계속해서 짐을 정리했습니다. 저는 박지훈 씨의 물건을 모두 포장해서 보낼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집안의 가구 배치도 새로 바꿨습니다. 우리 두 사람의 사진은 모두 치워버렸죠. 집은 점차 저만의 공간으로 변해갔습니다. 그의 흔적이 사라지니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닷새 후 노 변호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서윤 씨, 소장은 잘 접수되었습니다. 법원에서 사건을 배당했습니다. 그렇게 빨리요?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네. 준비해 주신 자료가 워낙 완벽해서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노 변호사님이 말했습니다. 이제 법원에서 남편분께 소환장을 발송할 겁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할 거고요. 만약 그가 응수하지 않으면 법원은 궐석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박지훈 씨에게서 영상 통화가 걸려왔습니다. 화면 속에서 그는 낯선 방에 앉아 있었는데 배경은 통유리창과 멋진 야경이었습니다. 서윤아, 이것 봐. 여기가 내가 미국에서 지낼 아파트야. 그는 휴대폰을 들고 한 바퀴 돌렸습니다. 환경 괜찮지? 저는 그 세련된 아파트를 보며 마음속으로 냉소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돈으로 산 집이겠지요. 좋네. 제가 말했습니다. 혼자 사는 거야. 응, 회사에서 마련해준 1인용 아파트야.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근데 좀 텅 빈 느낌이네. 당신이 와서 같이 있어주면 좋을 텐데. 저는 하마터면 웃음을 터뜨릴 뻔했습니다. 김유라와 함께 살고 있는 거겠죠. 뻔뻔하게 연기하는 꼴이라니. 당신이 돌아오면 우리 다시 함께할 수 있잖아. 제가 말했습니다. 응, 보고 싶을 거야. 영상이 끊긴 후 저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이 남자의 연기력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직접 증거를 보지 않았다면 저는 평생 속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일주일 후 최철민 씨가 제게 새로운 조사 보고서를 보내왔습니다. 안에는 박지훈 씨와 김유라가 미국에서 찍은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마트에서 장을 보고 함께 요리를 하고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마치 신혼부부 같아 보였죠. 사진 중에는 두 사람이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계약서에 서명하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최철민 씨는 메모를 남겨놓았죠. 두 사람은 시애틀에 있는 별장을 하나 더 알아보고 있습니다. 박지훈 씨 회사 명의로 대출을 받아 구매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사진들을 모두 저장했습니다. 새로운 증거로 제출하기 위해서였죠. 노 변호사님은 이 사진들을 보고 말했습니다. 이 증거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의 자산을 동결시켜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가 계속해서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이서윤 씨, 걱정 마세요. 제가 고객님의 이익을 최대한 지켜드리겠습니다. 노 변호사님이 말했습니다. 박지훈 씨 같은 사람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2주 후 박지훈 씨는 법원에 소환장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제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죠. 이서윤, 너 미쳤어? 왜 이혼 소송을 제기한 거야?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랑 김유라 씨 일 다 알았으니까. 전화기 너머에서 몇 초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슨 소리야? 난 모르겠는데. 박지훈 씨의 목소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연기 그만해, 박지훈 씨. 저는 냉소했습니다. 당신이 미국에 간 게 일이 아니라 김유라랑 동거하기 위해서라는 거 다 알아. 그리고 우리 돈으로 거기에 집 산 것도 알고 당신이 처음부터 돌아올 생각이 없었다는 것도 다 알아. 서윤아, 내 말 좀 들어봐. 오해야. 설명할 필요 없어. 저는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이미 소송은 제기했어. 법원 판결이나 기다려. 네가 감히 공동 계좌에 있던 돈 네가 빼돌렸지, 맞지? 그거 부부 공동 재산이야. 네가 함부로 처분할 권리 없어. 박지훈 씨는 마침내 가면을 벗어던졌습니다. 그 돈 대부분이 내 월급이었는데 내가 인출한 게 무슨 문제라도 돼. 제가 반문했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부부 공동 재산으로 해외에 집을 산 게 재산은 익 아니야? 박지훈 씨는 침묵했습니다. 이서윤, 너 후회하게 될 거야. 그는 악에 받쳐 말했습니다. 이혼하면 네가 뭘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너 아무것도 못 얻어. 그럼 어디 두고 보자고.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손이 떨렸습니다.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었지만 막상 이렇게 얼굴을 붉히고 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후 며칠간 박지훈 씨는 끊임없이 제게 전화하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어떤 때는 용서해달라고 애원했고 어떤 때는 저를 협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절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모든 에너지를 일과 소송 준비에 쏟았습니다. 노 변호사님은 매우 전문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도와 모든 서류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박지훈 씨의 외도 증거, 재산은닉 증거, 그리고 지난 5년간의 제 월급 거래 내역까지. 이서윤 씨, 이 소송은 승산이 매우 높습니다. 노 변호사님이 말했습니다. 남편분께 명백한 귀책 사유가 있고 부부 공동 재산을 은닉한 정황도 뚜렷합니다. 법원은 고객님의 주장을 받아들일 겁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천만에요. 제가 해야 할 일인걸요. 노 변호사님이 말했습니다. 힘내세요. 곧 다 지나갈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힘을 내야 합니다. 저는 더 이상 5년 전에 그 어리숙한 소녀가 아니니까요. 한 달 후 재판이 열렸습니다. 박지훈 씨는 귀국하지 않았고 변호사를 선임해 대리 출석시켰습니다. 재판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노 변호사님은 모든 증거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박지훈 씨의 외도 사진, 재산 은닉 증거, 그리고 제 5년간의 월급 거래 내역까지. 상대 측 변호사는 변명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사진들은 합성된 것이라고 주장했고 박지훈 씨가 해외에 집을 산 것은 투자 목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명백한 증거 앞에서 그런 변명은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판사는 휴정을 선언하고 선고기일을 추후에 알리겠다고 했습니다. 법정을 나오며 노 변호사님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서윤 씨, 아주 잘하셨습니다. 좋은 소식을 기다리시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판결이 나오는 날은 햇살이 유난히 좋은 날이었습니다. 노 변호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서윤 씨,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우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이혼 판결이 났고요. 재산에 대해서는 공동 계좌에 있던 자금 전액을 고객님께서 가지시고 남편분께서 해외에 취득한 부동산의 절반도 고객님 몫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분께서 고객님께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들으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기뻐서가 아니었습니다. 마침내 이 모든 것에서 해방되었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천만에요. 고객님께서 당연히 받으셔야 할 몫입니다. 노 변호사님이 말했습니다. 이제 좋은 일만 생각하세요. 과거는 잊고 새롭게 시작하셔야죠. 네, 그럴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사무실에 앉아 창밖의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5년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많이 슬플 거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겪어보니 후련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친한 친구 몇 명을 만나 식사를 했습니다. 서윤아, 자유를 되찾은 걸 축하해. 제 절친 지혜가 와인잔을 들었습니다. 저도 잔을 들고 친구들과 잔을 부딪혔습니다. 그동안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그 인간 쓰레기는 벌받아 마땅해. 다른 친구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네가 걔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감히 널 배신해. 지난 일은 이제 그만 잊자.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나 자신을 위해 살 거야. 더 이상 가치 없는 사람 때문에 시간 낭비하지 않을 거야. 그래, 맞아. 지혜가 말했습니다. 자, 우리 서윤이의 새로운 인생을 위하여. 우리는 잔을 부딪히고 단숨에 마셨습니다. 이혼 후의 삶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저는 제가 많이 슬퍼하고 매일 눈물로 밤을 지새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마음이 아주 편안했습니다. 박지훈 씨가 없으니 더 이상 그가 언제 집에 돌아올지 걱정하지 않아도 됐고 그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전전긍긍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제 월급을 전부 그에게 갖다 바치지 않아도 됐죠. 저는 제 삶을 새롭게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집을 새로 인테리어했습니다. 박지훈 씨의 흔적이 남아있는 모든 것을 바꿔버렸죠. 새 가구를 들이고 벽지도 새로 발랐습니다. 집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했습니다. 마치 제 인생처럼요. 그리고 저는 요가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매일 퇴근 후에 요가를 했죠.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편안해졌습니다. 저는 양식 요리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박지훈 씨가 있을 때는 항상 한식을 만들었습니다. 그가 좋아했으니까요. 이제 저는 제가 먹고 싶은 음식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행도 떠났습니다. 혼자 배낭을 메고 가고 싶었지만 그동안 가지 못했던 곳들을 많이 다녔습니다. 여행지에서 저는 많은 재미있는 사람들을 만났고 많은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저는 세상이 이렇게 넓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혼 말고도 추구할 가치가 있는 것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반년 후 박지훈 씨의 어머니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서윤아, 우리 지훈이 좀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걔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더라. 어머님은 제 손을 잡고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저는 조용히 손을 뺐습니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도 너희 결혼한 지 5년이나 됐잖니. 그렇게 정이 깊었는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연을 끊을 수가 있니? 어머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님, 감정은 한쪽만 노력한다고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지훈 씨는 저를 배신했어요.
그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저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요. 걔가 한순간 정신이 나갔던 거야. 그 여우 같은 년한테 홀렸던 거라고. 어머님은 흥분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걔 지금 그 여자랑 헤어졌어. 너한테 돌아가고 싶어 해. 저는 냉소했습니다. 헤어졌다고요? 법원에서 저한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하니까 돈이 없어져서 그런 거겠죠. 어머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님, 아들 걱정하시는 마음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제 입장도 좀 이해해 주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저와 지훈 씨는 이미 이혼했습니다. 다시 합칠 일은 절대로 없을 겁니다. 그러니 더 이상 저를 찾아오지 마세요. 말을 마치고 저는 몸을 돌려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등 뒤에서 어머님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냉정하다는 것을 알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저는 박지훈 씨에게 충분히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 기회를 걷어찬 것은 그 자신이었으니까요. 또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강태우라는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새로 온 마케팅부 부장이었고 저보다 2살 많았습니다. 성숙하고 안정적인 모습이 참 매력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업무상 협력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제게 많은 도움을 주었고 업무상의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자주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제게 저녁 식사를 제안했습니다. 서윤 씨, 이혼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잠시 놀랐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그럼 지금 만나는 분은 없으신가요? 그는 제 눈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요. 그럼 제가 서윤 씨에게 다가가도 될까요? 그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로 서윤 씨가 좋습니다. 서윤 씨의 독립적인 모습, 강인한 모습, 그리고 선한 모습이 좋습니다. 제가 서윤 씨를 돌봐주고 싶습니다. 지켜주고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저는 그의 진심 어린 눈을 보며 마음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태우 씨. 저는 아직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그럼 기다리겠습니다. 얼마가 걸리든 기다리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 베란다에 앉아 별을 보았습니다. 언젠가 저도 다시 사랑을 믿게 될 날이 오겠죠. 하지만 지금은 저 자신을 사랑하는데 집중하고 싶습니다. 1년 후 법원의 판결이 집행되었습니다. 박지훈 씨는 제게 위자료를 지급했고 해외 부동산의 절반도 현금으로 환산해 제게 주었습니다. 공동계좌에 있던 8억 5천만 원에 더해 저는 이제 거의 10억 원에 가까운 자산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돈이면 앞으로 충분히 여유롭게 살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돈으로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바로 저희 집 아래층에요. 카페는 크지 않았지만 따뜻하고 아늑하게 꾸몄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직접 커피를 내려 손님들을 맞이했고 오후에는 창가에 앉아 책을 읽거나 햇볕을 쬐었습니다. 삶은 단순하지만 아름다워졌습니다. 어느 날 지혜가 카페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서윤아, 너 지금 정말 행복해 보여.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런가? 저는 웃었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후회한 적은 없어. 그녀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 안 해. 그 결혼 생활이 나에게 많은 고통을 줬지만 그 덕분에 내가 성장했으니까. 나는 나 자신을 지키는 법을 배웠고 더 이상 맹목적으로 남을 믿지 않게 됐어.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지. 그럼 이제 사랑은 다시 믿어. 저는 창밖의 햇살을 보며 웃었습니다. 응, 믿어. 다만 다음번에는 더 신중하고 더 이성적으로 판단할 거야.
예전처럼 사랑 때문에 나 자신을 포기하지는 않을 거야. 지혜는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 변했어. 더 좋은 쪽으로. 네, 저는 변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어리숙하고 쉽게 속아 넘어가는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독립적이고 강하며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여자로 변했습니다. 2년 후에 어느 오후 카페에 낯익은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박지훈 씨였습니다. 그는 무척 초췌해 보였고 머리카락도 희끗희끗해져 있었습니다. 서윤아. 그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쉬어 있었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여긴 어쩐 일이야? 너한테 사과하고 싶어서 왔어. 그가 말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정말 미안했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다는 거 알아. 너한테 상처 줬고.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은 정말 후회하고 있어. 하지만 이미 늦었다는 거 알아. 그냥 너한테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어. 응, 알았어. 제가 말했습니다. 그럼 다른 할 말은 없고. 박지훈 씨는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이제 가봐. 저는 문 쪽을 가리켰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눈에 아쉬움을 담았습니다. 서윤아, 너 정말 나를 조금도 미워하지 않아? 저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한때는 정말 미워했어. 복수하고 싶을 만큼 미웠지.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누군가를 미워하는 게 너무 피곤한 일이더라고. 그럴 가치도 없고. 그럼 지금은 잘 지내? 그가 물었습니다. 응, 아주 잘 지내. 저는 웃었습니다. 당신이랑 함께 있을 때보다 훨씬 더. 그 말은 비수처럼 그의 심장에 꽂혔습니다. 그는 씁쓸하게 웃으며 몸을 돌려 카페를 나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한때 제가 죽도록 사랑했던 이 남자가 이제는 제 눈에 그저 낯선 사람으로 보인다는 것을요. 시간은 정말 좋은 약이었습니다. 모든 상처를 치유해 주었으니까요. 지금의 저는 매일 충실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먼저 요가원에 가서 1시간 동안 요가를 하고 집에 돌아와 아침 식사를 합니다.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요. 9시가 되면 카페 문을 열고 하루 영업을 시작합니다. 점심때는 간단한 점심을 만들어 먹습니다. 어떤 날은 파스타를, 어떤 날은 샌드위치를 먹죠. 오후에 손님이 많지 않으면 저는 창가에 앉아 책을 읽습니다. 요즘은 심리학에 관한 책을 읽고 있는데 아주 흥미롭습니다. 저녁에는 친구들과 약속을 잡거나 집에서 혼자 영화를 봅니다. 주말에는 근교로 하이킹을 가거나 미술관에 가서 전시를 봅니다. 삶은 평범하지만 아름답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제 자신을 되찾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고 독립적으로 이 세상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반년 전 강태우 씨가 다시 한번 제게 고백했습니다. 서윤 씨, 제가 2년이나 기다렸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서윤 씨가 많은 아픔을 겪었다는 거 압니다. 저는 서두르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항상 여기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만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 순간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그를 받아들여도 괜찮을 것 같다고요. 태우 씨, 제가 말했습니다. 한번 노력해 볼게요. 그는 감격해서 저를 껴안았습니다. 정말요? 네. 정말요. 저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히 해둘 게 있어요. 저는 아직 제가 태우 씨를 사랑하는지 확신할 수 없어요. 단지 서로에게 기회를 주고 싶은 것 뿐이에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제가 행동으로 보여드릴게요. 서윤 씨가 저를 사랑하게 만들 겁니다. 지금 우리는 만난 지 3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는 제게 무척 잘해줍니다. 다정하고 세심하죠.
그는 제 생각을 존중하고 제 일을 지지해 줍니다. 제가 원하지 않는 일은 절대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고 자유롭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사랑의 본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격정적인 것이 아니라 잔잔하게 흐르는 것,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는 것,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해주는 것.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저는 노력해 볼 생각입니다. 제가 저 자신을 충분히 사랑하고 충분히 독립적이고 충분히 강하다면 더 이상 상처받지 않을 것이라고 믿으니까요. 며칠 전 저는 박지훈 씨에게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는 김유라와도 헤어졌다고 했습니다. 김유라는 그에게 돈이 없다는 것을 알고 다른 남자에게로 떠나버렸다고요. 그는 지금 미국에서 혼자 아주 비참하게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제게 돈을 조금 빌려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힘든 시기를 넘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요. 저는 그 메시지를 보고 웃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답장했습니다. 미안하지만 도와줄 수 없어. 그리고 그를 차단했습니다. 제가 매정해서가 아닙니다. 그가 겪는 어려움은 그가 자초한 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가 저를 배신하고 속이고 상처 줬을 때 그는 제 감정을 단 한 번이라도 생각했을까요? 이제 와서 비참해지니 제가 그리워진 걸까요? 죄송하지만 저는 쓰레기 처리장이 아닙니다. 누구의 도덕적 강요도 받아들일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그저 저 자신을 사랑하고 제 삶을 잘 살아갈 뿐입니다. 지난주에 저는 동창회에 참석했습니다. 모두 각자의 근황을 이야기했죠. 어떤 친구는 승진했고, 어떤 친구는 둘째를 낳았고, 어떤 친구는 이혼했습니다.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저는 말했습니다. 나는 이혼했고, 지금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 새로운 남자친구도 생겼고, 아주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 모두들 놀라며 저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한 친구가 물었습니다. 서윤아, 이혼한 거 후회 안 해? 그래도 5년이나 같이 살았잖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 안 해. 만약 이혼하지 않았다면 나는 평생 거짓 속에서 살았을 거야. 이혼은 고통스러웠지만 그 덕분에 나 자신을 되찾을 수 있었어. 너 정말 용감하다. 다른 친구가 말했습니다. 많은 여자들이 그런 상황에 처하면 그냥 참고 살잖아. 아이 때문에, 가정 때문에 나는 아이가 없었어. 그래서 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지. 제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불행한 가정이 아이에게 더 큰 상처를 준다고 생각해. 모두들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술을 꽤 많이 마셨습니다. 집에 돌아와 베란다에 서서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3년 전에 제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공항에서 눈물로 남편을 배웅하던 그 여자를요. 그때의 저는 무너져 내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고통스러워 견딜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의 저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잘 살고 있습니다. 저는 증명했습니다. 여자는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멋지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요. 오늘 카페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젊은 여성이었는데 2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그녀는 라떼 한 잔을 시키고 구석에 앉아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다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휴지 필요하세요? 그녀는 고개를 들었고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녀에게 휴지를 건네고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저한테 이야기해봐도 좋아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보니 그녀는 남자친구가 바람 피운 것을 막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죠. 용서해야 할지 헤어져야 할지. 그는 그냥 한순간의 실수였다고 했어요. 아직 저를 사랑한다고 여성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너무 고통스러워요. 너무 힘들어요. 저는 그녀를 보며
3년 전에 제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제 말 잘 들어요. 저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바람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은 쉬워요. 만약 당신이 이번에 그를 용서한다면 그는 나중에 똑같은 잘못을 저지를 거예요. 그리고 진정으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에게 상처 주지 않아요. 하지만 저희는 3년이나 만났는걸요. 헤어지기 싫어요. 여성은 울며 말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물론 소중하죠. 하지만 그 관계가 당신을 고통스럽게 한다면 더 이상 이어갈 가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세요. 스스로를 존중하세요. 가치 없는 사람 때문에 당신의 소중한 젊음을 낭비하지 마세요. 여성은 저를 보며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언니 말씀이 맞아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알 것 같아요. 저는 웃었습니다. 힘내요. 더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될 거예요. 여성이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제 경험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고요. 어쩌면 이것이 고통의 의미일지도 모릅니다. 고통은 저를 성장시켰고 이제는 제가 다른 사람의 성장을 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3개월 후에 어느 저녁, 저는 카페에서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죠.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실례지만 이서윤 씨 되십니까?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저는 미국 뉴욕 경찰서 소속 직원입니다. 상대방이 말했습니다. 고객님의 전 남편 박지훈 씨에 관해 알려드릴 사항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죠? 박지훈 씨가 불법 투자 유치 및 사기 혐의로 저희에게 체포되었습니다. 상대방이 말했습니다. 저희 조사에 따르면 그는 지난 몇 년간 계속해서 불법 투자 유치 활동을 벌여왔으며 관련된 금액이 미화 2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가 체포되기 전에 편지 한 통을 남겼습니다. 고객님께 전해달라고요. 편지에는 그가 당시에 미국에서 집을 살 때 사용했던 돈의 일부가 그가 불법적으로 모은 자금이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현재 경찰은 이 자산들을 추징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고객님께 영향이 갈 수도 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박지훈 씨는 실은 단 한 번도 고객님을 사랑한 적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고객님과 결혼한 것은 단지 전화기 너머에서 계속해서 무언가 말하고 있었지만 저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휴대폰 화면을 보았습니다. 갑자기 화면에 다른 전화가 걸려오고 있다는 표시가 떴습니다. 강태우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몇 초간 망설이다가 경찰에게 알겠습니다라고 말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강태우 씨의 전화를 받으려던 순간 카페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낯선 남자가 안으로 들어와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이서윤, 나는 박지훈한테 돈 빌려준 사람이야. 네가 그 돈 대신 갚아야겠어. 저는 눈앞의 낯선 남자를 보며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카페 안에는 아직 몇 명의 손님이 남아 있었고 모두 이 갑작스러운 상황에 놀라 있었습니다. 선생님, 우선 진정하세요. 저는 제 목소리가 최대한 차분하게 들리도록 노력했습니다. 저와 박지훈 씨는 이미 이혼했습니다. 그 사람의 빚은 저와는 상관없습니다. 상관없다고 남자가 냉소했습니다. 너희는 부부였잖아. 부부 공동채무라는 말도 몰라. 박지훈이 나한테 5억을 빚졌어. 네가 갚아야 해. 차용증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 빚이 우리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 발생했고
부부 공동 생활을 위해 사용되었다는 증거도 필요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빚을 제가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남자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던 것 같았죠. 그때 강태우 씨가 안으로 뛰어 들어왔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지 않자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걱정되어 달려온 모양이었습니다. 서윤 씨, 괜찮아요? 그는 제 앞을 막아서며 그 남자를 쳐다보았습니다. 선생님, 무슨 일이신진 모르겠지만 좋게 이야기하시죠. 넌 또 누구야? 남자는 경계하며 강태우 씨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이서윤 씨의 남자친구입니다. 강태우 씨가 말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채무 문제는 법적인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속해서 소란을 피우신다면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남자는 우리를 번갈아 쳐다보고 카페 안에 다른 손님들을 훑어보더니 마지막으로 흥 하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좋아, 법정에서 보자고. 말을 마치고 그는 몸을 돌려나갔습니다. 강태우 씨는 문을 닫고 돌아서서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많이 놀랐죠. 저는 그의 품에 안겨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방금 전까지는 겉으로 침착했지만 사실은 무척 두려웠습니다. 당신이 와줘서 다행이야. 저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바보, 내가 지켜준다고 했잖아요. 그는 제 등을 가볍게 토닥였습니다. 아까 그 사람이 말한 빚은 어떻게 된 거예요? 저는 방금 경찰에게서 들은 전화 내용을 그에게 말해주었습니다. 강태우 씨는 이야기를 다 듣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박지훈, 그 인간, 말종, 도대체 얼마나 몹쓸 짓을 하고 다닌 거야. 나도 상상도 못했어.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혼하면 그 사람과 아무런 관련이 없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까지 골치 아픈 일이 생길 줄이야. 걱정 말아요. 강태우 씨가 말했습니다. 내일 내가 같이 변호사님 찾아가 줄게요. 두 사람은 이미 이혼했고 판결에 따라 재산도 명확히 분할됐잖아요. 그가 미국에서 저지른 범죄나 빚은 서윤 씨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경찰이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박지훈 씨는 실은 단 한 번도 고객님을 사랑한 적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고객님과 결혼한 것은 단지 무엇을 위해서였을까요? 제 돈을 노리고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었던 걸까요?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처음부터 저는 그가 치밀하게 설계한 판의 장기 아래 불과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다음 날 강태우 씨와 함께 노 변호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노 변호사님은 사건의 전말을 다 듣고 나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서윤 씨,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선 고객님과 박지훈 씨는 이미 이혼했고 재산도 명확히 분할되었습니다. 그리고 민법 규정에 따르면 부부 일방이 혼인관계, 존속 중에 개인 명의로 가정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범위를 초과하여 부담한 채무는 부부 공동 채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채권자가 그 채무가 부부 공동생활, 공동생산 경영 혹은 부부 쌍방의 공동의사에 기반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말이죠. 그럼 어제 그 사람이 말한 5억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 빚이 두 분의 혼인관계 존속 중에 발생했고 부부 공동생활을 위해 사용되었다는 증거를요. 노 변호사님이 말했습니다. 그의 행동으로 보아 그런 증거를 제시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럼 경찰이 말한 박지훈 씨가 미국에서 집을 살 때 쓴 돈이 일부 불법 자금이었다는 건요. 그 부동산의 절반은 이미 판결에 따라 고객님께 귀속되지 않았습니까? 노 변호사님은 이전 판결문을 뒤적였습니다. 만약 경찰이
그 자산을 추징하려면 고객님께서 그 사실을 알고 불법 투자 유치에 가담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고객님은 선의의 제3자로서 고객님께서 받으신 몫은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나서야 저는 비로소 마음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 변호사님은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마음의 준비는 하셔야 합니다. 박지훈 씨가 연루된 사건이 워낙 심각해서 많은 채권자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모든 증거를 잘 보관해 두세요. 이혼 판결문, 재산 분할 합의서 등등. 만약 누군가 소란을 피우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시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며 강태우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걱정 말아요. 내가 있잖아요. 저는 그를 보며 마음속에 따뜻한 기운이 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후 몇 주간 계속해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박지훈 씨의 채권자라고 주장하면서요. 어떤 사람은 차용증을 들고 왔고 어떤 사람은 이체 내역을 들고 왔습니다. 모두 박지훈 씨가 자신들에게 빚을 졌으니 제가 갚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노 변호사님의 조언대로 매번 상대방에게 증거를 요구했습니다. 빚이 혼인 관계 중에 발생했고 부부 공동 생활을 위해 사용되었다는 증거를요. 결과적으로 단 한 명도 그런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은 저와 박지훈 씨가 이혼한 후에 그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일부는 차용증이 명백히 위조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상황들을 모두 기록해 노 변호사님께 전달했습니다. 변호사님이 알아서 처리해 주셨죠. 하지만 이런 소란은 제 삶에 큰 불편을 가져왔습니다. 카페 영업에 지장이 생겼습니다. 자주 사람들이 와서 소란을 피우니 손님들이 발길을 끊었습니다. 제 기분도 엉망이 되었습니다. 매일 불안에 떨며 또 무슨 일이 생길까 걱정했습니다. 강태우 씨는 그런 저를 보며 마음 아파했습니다. 서윤 씨, 우리 다른 곳에 가게를 여는 건 어때요? 그가 말했습니다. 아니면 잠시 문을 닫고 쉬는 것도 괜찮아요. 소란이 잠잠해지면 다시 열면 되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박지훈 때문에 내 삶을 망칠 수는 없어. 나 겨우 지금의 삶을 찾았단 말이야. 포기할 수 없어. 하지만은 없어.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미 그 사람 때문에 한 번 상처받았어. 더 이상 그 사람이 내 현재의 삶을 망치게 둘 수는 없어. 강태우 씨는 저를 보며 눈에 안쓰러움을 담았습니다. 좋아요. 서윤 씨 뜻대로 해요. 하지만 한 가지만 약속해줘요.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생기면 반드시 나한테 말해줘야 해요. 약속할게. 한 달 후 마침내 상황의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미국 경찰로부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박지훈 씨의 사건이 명확히 밝혀졌다고요. 그는 불법 투자 유치 및 사기 혐의가 인정되었고 관련 금액이 막대하여 중형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경찰은 제가 박지훈 씨의 불법 행위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는 사실도 확인해 주었습니다. 저 역시 피해자 중 한 명이었던 거죠. 따라서 법원에서 판결한 재산은 제 소유가 맞으며 추징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저는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노 변호사님도 채권자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법적 절차를 거쳐 그 빚들은 모두 박지훈 씨의 개인 채무로 확정되었고 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게 되었습니다. 점차 소란을 피우는 사람들도 줄어들었고 카페 영업도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제 삶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번 경험이 제게 깊은 교훈을 주었다는 것을요. 저는 이혼하면 박지훈 씨와 완전히 연을 끊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의 과거는 다양한 방식으로 그의 현재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저는 이제
더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날 밤 미국 경찰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서윤 씨, 박지훈 씨가 고객님께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통화하시겠습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네, 전화기 너머에서 박지훈 씨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무척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서윤아, 말해. 듣고 있어. 제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미안해. 그가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가 말을 잇기를 기다렸습니다. 사실 너랑 결혼한 건 처음부터 목적이 있었어. 박지훈 씨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나는 너의 순수함, 너의 착함, 그리고 너의 월급을 노렸어. 너를 이용해서 내 돈을 빼돌려서 투자하고 사업을 하려고 했지. 제 심장이 바늘에 찔린 듯 아팠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지만 막상 그에게서 직접 들으니 고통스러웠습니다. 나는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돈을 많이 벌어서 너한테 더 좋은 삶을 살게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 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틀렸어. 내가 너무 욕심이 많았어. 불법 투자 같은 건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의 돈을 속여서 뺏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럼 김유라는? 제가 물었습니다. 김유라, 그 여자도 피해자야. 박지훈 씨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 여자는 내가 정말 돈이 많은 줄 알았지. 내 돈 보고 나랑 만났던 거야. 그런데 내가 사기꾼이라는 걸 알고 나서는 바로 떠나버렸어. 저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서윤아, 이제 와서 미안하다는 말이 소용없다는 거 알아. 박지훈 씨가 말했습니다. 그냥 한 가지만 말해주고 싶었어. 우리가 함께한 5년 동안 처음에는 목적이 있었지만 나중에는 정말 너를 사랑했었어. 단지 내가 너무 욕심이 많고 어리석어서 모든 걸 망쳐버린 거야. 저는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박지훈 씨, 당신 그거 알아? 내가 가장 미웠던 건 당신이 내 돈을 속인 게 아니야. 내 감정을 속인 거지. 5년이라는 시간 동안 나는 당신을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나는 당신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했지. 하지만 당신은 나를 그저 도구로 생각했잖아. 이용할 수 있는 장기알로. 알아. 그의 목소리에는 고통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고맙기도 해.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의 진짜 모습을 알게 해줘서 고마워. 더 늦기 전에 벗어날 수 있게 해줘서. 만약 당신이 아니었다면 나는 평생 그 어리숙하고 속기 쉬운 여자로 살았을 거야. 서윤아, 박지훈 씨, 이게 우리 마지막 통화야. 저는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앞으로 당신은 당신 갈 길 가고 나는 내 갈 길 갈 거야. 부디 감옥에서 잘 반성하고 새 사람이 되길 바라. 말을 마치고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강태우 씨가 다가와 제 곁에 앉았습니다. 아직도 마음이 아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안 아파. 그냥 조금 아까울 뿐이야. 뭐가 아까운데요? 그 5년이라는 시간이 내가 한때는 그렇게 진심으로 가치 없는 사람을 사랑했다는 게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안 해. 그 경험 덕분에 내가 성장했고 더 강해졌으니까. 강태우 씨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서윤 씨, 그거 알아요? 제가 서윤 씨한테서 가장 존경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강인함이에요. 그렇게 많은 고통을 겪었지만 무너지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더 독립적이고 더 용감해졌죠. 저는 그를 보며 마음속에 따뜻한 기운이 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태우 씨, 그동안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제가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아니었다면 나는 이겨내지 못했을 거예요. 바보. 우리는 연인이잖아요.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그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게 기회를 줘서 고마워요. 제가 서윤 씨를 돌보고 사랑할 수 있게 해줘서요. 그날 밤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과거에 대해, 현재에 대해,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도요. 강태우 씨는 저와 결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제게 가정을 만들어주고 싶다고요. 저는 그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가 정말 저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동정하거나 구원해주고 싶어 하는 건 아닌지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기다리겠다고요. 얼마가 걸리든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격정적인 것이 아니라 잔잔하게 흐르는 것이었습니다. 소유와 통제가 아니라 존중과 이해였습니다. 상대방을 자신에게 맞추도록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모든 것을 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첫째, 진정한 독립의 중요성입니다. 주인공 서윤 씨는 남편의 배신을 겪은 후 스스로의 힘으로 재산을 지키고 새로운 삶을 개척해 나갔습니다. 이는 경제적, 정신적 독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둘째, 위기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는 자세입니다. 그녀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사설 탐정을 고용하고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등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했습니다. 이 용기 있는 선택이 결국 그녀를 구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사랑은 고통이 아닌 존중과 지지 위에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전 남편과의 관계가 기만과 이용으로 가득 찼던 반면 새로운 연인 강태우 씨와의 관계는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건강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자신을 믿고 사랑하며 용기 있는 선택을 내리는 것이 행복으로 가는 길임을 알려줍니다. 여러분은 오늘 서윤 씨의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서윤 씨와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과연 그녀처럼 단호하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남편을 공항에서 배웅한 직후 모든 돈을 인출하고 이혼을 준비하는 그녀의 선택에 대해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